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EOC 운동이 한 가톨릭 흥신교에 의해서 부창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이, 나아가 전 세계 기업이 어떤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선한 나눔, 또 선한 돌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30분의 시간 동안 현재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리 모두는 한 지구에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또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종교를 갖고 계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과 개역개정인데요. 공통적으로 돌보게 하시며 또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것을 실제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 경작하다, 섬기다, 보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또 하나님의 당시에 인간을 만드신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과연 이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소비자에 의해서 또 생산해주는 기업에 의해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말 그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얼마만큼 책임있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반성의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사실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 이것이 가장 중요한 토부죠. 경제성장을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경제학계의 풍토입니다. 사실은 지난 2000년간의 경제성장의 역사를 보면 근대적 의미의 성장은 딱 지난 20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와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 그 2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인류가 땅속에 묻혀있던 석탄을 대규모로 채굴하면서 그것이 기술과 결합돼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물이 지난 200년 동안의 우리의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애초부터 인류는 이 나무를 태워서 밥도 해먹고 추위도 피하고 했지만 뒤에 말씀드렸던 대로 석탄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석유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사용되고 또 이것의 결합으로 전기가 발명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과거에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화석연료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과 지구온도의 변화,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일정한 상관성이 있는 건 아니겠는가 라는 가설을 내세우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70여 년 되죠.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1950년부터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 증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울기가 급하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약간 떨어지는 것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죠. 이것은 다 예상하시다시피 인류가 특별히 탄소를 줄여야겠다라고 굉장히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개인도 줄이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죠?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렇게 떨어졌다 다시 또 많은 나라가 유동성을 경제에 뿌려서 많이 소비해라. 또 물류가 다시 또 회복되면서 다시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 초중반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 ppm에서 현재 427 ppm까지 올라왔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기상학을 연구하는, 기후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앞으로 550 ppm이 넘어가는 순간 훨씬 더 280 ppm 기준을 보면 반 이상을 이미 우리가 넘어온 거죠. 앞으로 현재 427에서 550 ppm을 넘어가는 순간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빙하는 다 결국은 녹게 된다. 그것이 가져올, 만약에 그것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난다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의 면적은 급격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피해는 대수면 상승, 그와 동반된 태풍 이런 것이 가져올, 인류에게 가져올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더 최근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월별 또 연도별 시계열 자료죠. 그래서 X축은 1월부터 쭉 12월까지 있고요. Y축은 저 0도라는 것은 산업혁명기의 지구 온도를 0으로 잡았을 때, 표준화시켰을 때 그로부터 얼마만큼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랐는가를 보여주는, 지난 80년 동안의 온도 상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월별로 이렇게 보면 뭐 금방 아실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아마 유럽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2013년이죠. 여름에 참 더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나오듯이 2023년 1년 동안 산업혁명기 대비 1.48도 오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올해 더 더웠죠. 저는 뭐 이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제 삶으로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 여름에 저희 집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로 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선풍기를 계속 하니까 발도 좀 시원하고 해서 작은 선풍기로 책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은 진짜 저도 못 견뎌요. 이게 열대야가 한 40일 정도 지속이 되니까 약간 정신도 피폐해지고, 그래서 실제 작년 8월부터 올 7월도 1년이지 않습니까?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을 끊었더니 산업혁명이 대비 1.64도 올랐다는 것이 1.64도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유럽연합의 기후를 연구하고 관측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그만큼 우리가 체감했듯이 올 여름은 그 정도로 더웠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산업혁명기 대비 1.5도를 넘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피해와는 또 다른 엄청난 큰 규모의 기후 피해에 인류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고요. 이미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불평등과 소외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차원에서, 기업의 차원에서 나누고 돌볼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실제로 기후 문제에 있어서도 불평등은 아주 심각한 핵심 사항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국가들, 기업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개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고요. 현재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다 예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여기에 있듯이 푸에르토리코, 미얀마, 하이티, 필리핀, 모잠비크, 바하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네팔, 많은 국가들이 아시아에 있고요. 일부 중남미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피해를 야기하는 국가가 따로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가가 따로 있다. 이것은 이 기후변화 문제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모순성, 불평등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소득 계층별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전 세계 인류를 80억 명을 상위 소득
고소득층 1%부터 하위까지 쭉 일렬로 세우면 현재 인구 기준으로 1%각 1%당 8천만 명 정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세우면 가장 탄소 배출을 우리가 형평성 있게 한다면 각각 1%씩 배출해야 하는데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고 상위 고소득자 1%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5%, 평균보다 15배 많게 배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 최상위 1%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평균에 비춰보자면 우리는 아주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국민임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 10%만 해도 전 세계 배출량의 5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득자의 배출량이 많은지. 하위 50% 배출은 7%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배출은 많이 하는데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할 길이 많습니다. 그렇죠? 적응 능력이 뛰어나가는 거죠.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게 이른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집을 옮겨 다녀요. 기후 피해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곳. 그래서 미국 같으면 과거에 해안가의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면 이제는 높은 지대에 콘도미니엄 같은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실제로 플로리다 같은 데서 보여지고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다가 무서운 거죠. 이제 태풍이 몰려오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나 개도국의 저소득층은 탄소 배출을 적게 하지만 피해에는 가장 많이 노출됩니다. 피할 길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기후변화의 아주 큰 모순과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문제는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실제로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정부가 2049년까지 탄소 배출을 얼마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가? 목표 제시하라라고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국회는 내후년까지 이 목표를 제시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년들이 아직 투표권은 없지만 유권자는 아니지만 저 같은 여러분 같은 기성세대를 상대로 왜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이렇게 고통에 빠져들 수 있는 길로 가게끔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의 불평등 문제가 국가 간에, 소득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이것이 다 중첩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의 주체가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겠지만 기업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 비중도 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제야말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외국분들 와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에 편입된 나라들 중에 가장 경제 성장을 늦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제가 딱 태어날 때쯤 공식적으로 정부가 경제 성장의 가치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울산시에 있는 탑입니다. 보시면 제가 우리 서울대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이거 어디 울산에 있다 이런 얘기 안 하면 교수님 이거 어디 북한의 어디 탑인가요?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생경하게 느끼는 거죠. 어색하게. 그러나 이게 1960년대에 대한민국
그걸 상징하는 성장을, 발전과 개발을 상징하는 탑이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글씨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씨를 보시면은 빨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당시에는 하늘이 어두워 검은 연기를 뒤덮이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학생들한테 이 글귀를 읽어주면 너무 충격에 빠져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 기문에 쓸 수 있습니까? 검은 연기는 미세먼지고 검은 연기는 석탄재고 이산화탄소인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냐. 60년대 한국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대한민국 60년대 초에 가장 전 세계에서 못 살던 나라였고요. 그 당시는 환경이다, 기후는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공장을 짓고 공장 불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야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바뀌어서 60년 만에 세상은 이제 검은 연기, 흰 연기는커녕 연기 없는 시대로 가야 한다라고 국제기구가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또 책임 있는 소비자들이 시민사회가 종교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과거를 이랬죠. 이것도 역시 우리의 청소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어르신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헐벗었던 산을, 빈곤 때문에 이렇게 헐벗었던 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 조림에 성공한 2차 대전 이후에 조림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이것이 기후의 이 위기 시대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 기업에 좀 저력을 다시 한번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구체적으로 사실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누고 돌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공정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꼭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제도 필요하고 압박도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산업계, 대한민국 기업의 RIB의 ESG, CDAM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상등하차가 대한민국 기업에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경영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더 이상 너희들의 물건을, 너희들의 서비스를 시장이 환영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너희 기업의, 한국 기업의 고객이 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발적인 움직임인 RIB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됐지만 규제의 길을, 공식화의 길을 가고 있는 ESG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규제를 가하는 CDAM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제 대한민국 기업은 과거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했던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것이 선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왔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라는 식의 방식으로는 이 변화된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제1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끊임없이 달려왔던 수출주도, 개방화된 수출주도 경제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 선거가 남지만 않지만 그것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조짐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한국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사업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식의 변화된 시장 환경, 경영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런 이야기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투자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한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꿈을 제공하고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후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지금 한국 기업에게 한국 산업계에 닥쳐있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죠. 이게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 5개국을 상대로 대상으로 제가 1인당 소득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년 동안의 점을 산점도를 찍어본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느 나라가 어느 추위를 대한민국으로 보이는지 그냥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성장도 고속성장, 탄소 배출도 고속배출, 그죠? 완벽한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띄어왔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심지어 중국이 이제 전 세계 2위 경제권인데 중국도 많이 최근에는 탄소 배출 속도가 감소했고요. 독일은 내려가는 추세, 미국은 워낙에 배출량이 많은 나라지만 그러나 추세는 내려가고 있어서 한국의 이러한 모습,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압박이 가장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대한민국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탄소 배출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경제, 한국 기업에게 주는 심리적, 실제적 충격이 엄청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커다란 과제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시기별로 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보통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발전 부문, 그리고 산업 부문, 우리 기업이 배출하는 산업 부문, 그리고 수송 부문, 그리고 건물 부분, 지금 건물에 이렇게 전기 쓰는 거, 이렇게 크게 네 부문, 그 외에 이제 농업도 있습니다. 폐기물 쪽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는 대로 산업 부분의 배출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기준이 다른 선진국과 많습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비중이 크기. 사실 이 에너지도 여기 있는 이 파란색도 대부분 다 전기 만드느라고 배출한 탄소거든요. 이것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역시 산업.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왜? 가장 많이 배출해왔고 현재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너지와 산업을 합치면, 기업 부문을 합치면 72%, 73% 일관되게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남의 문제로, 다른 나라 문제로, 미래 문제로, 나는 지금 돈 벌기 바빠서 탄소 이거 줄이는 데까지 여력이 없다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태양광에 대한 설치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올 여름에 나온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기사입니다.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요, 이것은 햇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말 그대로 은혜로운 그런 에너지원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과 결합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11년 후인 2035년이 되면 전 세계 발전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발전원은 다름 아닌 태양광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새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38개국 중에 가장 낮은, 그것도 비교 불가 꼴찌입니다. 비교 불가.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EOC라는 아주 큰 비전의 이런 컨퍼런스를 갖고 있는 이것이 과연 나눔과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전력 발전은 100이면 90이 석탄, 가스, 원전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역시 다른 어떤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전통적인 발전원이 절대 비중을 여전히 차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독일은 재생에서 60%를 넘었고요. 가까운 일본도 24%.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이 아리백 참여도 너무 저조하고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이유가 지금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다 된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디지털화, 한국은 최근에는 조금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IT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 디지털화가 과연 앞으로의 기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통상 이 데이터 센터다, 챗 GPT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디지털화와 녹색화는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정말 좀 더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는 기업,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앞으로의 기술이라는 것은 전기를 최대로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장은 이루어지되 전력 소비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의 기술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거기에 투자하고 앞선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화도 인간의 결국 복지와 편한 삶을 위해서 엄청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탄소 배출로 인해 기후위기를 더 가중시킨다면 그 디지털화가 과연 인류에게 무엇을 기여하는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각을 통해서는 이 앞선 가설, 디지털 기술이 결국 탄소 배출의 감소를 가져오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기업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치의 충돌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저의 부모님 세대, 말 그대로 검은 연기가 아름다웠던 시대, 저 세대, 흰 연기의 시대를 살았던 세대, 그리고 청소년 20대, 연기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가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에 극명한 차이를 보면 지금 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글로벌하게 대한민국 경제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제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소득을 누리는 사회인데 대도국의 어려운 분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받는 고통, 그리고 한 사회 내에서도 다음 세대, 저의 자녀 세대, 어린이 세대가 앞으로 받을 고통,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우리가 같이 해가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 기업의 경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좀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